오촌TV 1961회 대한민국의 사기 열전. 전쟁으로 최빈국에서 출발한 한국이 선진강국이 된 기적. 60, 70, 80대가 평생 살아온 삶 자체가 한국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후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 1950년부터 3년간의 전쟁이 한반도에 남긴 것은 거의 없었다. 건물은 무너졌고 다리는 끊어졌으며 사람들은 집을 잃었다. 1953년 10월 영국 가디언지의 특파원 제임스 카메론이 서울에 도착했다. 그가 본 광경을 기사로 썼다. 거리마다 무너진 건물들 뿐이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사람들은 판잣집과 천막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맨발로 돌아다닌다. 겨울이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어 죽을지 상상조차 끔찍하다.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랬다. 서울 인구 100만 명 중 60만 명이 판잣집에서 태어났다. 상수도가 없었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1953년 11월 프랑스 르몽드지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한국은 국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냥 폐허다. 원조로 연명하는 거대한 난민촌일 뿐이다. 숫자로 보면 충격적이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당시 세계 최빈국으로 꼽혔다. 에티오피아가 70달러였다. 한국이 에티오피아보다도 가난했던 거다. 산업시설은 거의 다 파괴됐고 전쟁 전에 있던 공장 600개 중에 500개가 폭격으로 망가졌다. 남은 공장도 돌아갈 전기가 없었고 전기가 있어도 돌릴 기술자가 없었다. 1954년 3월 미국 타임지가 한국 특집 기사를 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파괴된 나라.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다. 전쟁 전 남한 인구는 약 2천만 명이었는데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까지 합치니 2,500만 명이 넘었다. 좁은 땅에 먹을 것도 없는데 사람만 넘쳐났다. 1955년 1월 세계은행이 한국에 조사단을 보냈다. 6개월간의 조사를 마쳤다. 마치고 그들이 낸 보고서의 결론은 냉정했다. 이 나라가 자립경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소 30년간은 지속적인 국제원조가 필요하며 그마저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30년간 원조를 받아도 성공을 장담 못한다는 거다. 당시 국제사회의 시각은 명확했다. 한국은 영구적인 원조 대상국이 될 거라는 거였다. 1957년 4월 일본의 한 경제학자가 도쿄대학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 한국이 우리 일본 수준의 경제를 이루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당시 한국인들조차 이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절망의 밑바닥에서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1955년 9월 한국 정부가 이상한 결정을 하나 내린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나라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부터 짓기 시작했다. 1956년부터 1960년 사이 한국에 세워진 학교 수가 무려 3,247개였다. 하루에 4개씩 학교가 생긴 셈이다. 판잣집 마을에도 학교가 들어섰고 산골 마을에도 학교가 세워졌다. 1957년 8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특파원이 경기도 한 산골 학교를 방문했다. 그가 쓴 기사가 흥미로웠다. 한국 정부는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 같다.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책이 아니라 빵이다. 그런데 이들은 학교를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맞는 말처럼 들렸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육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1958년 서울 청계천 판잣집 마을에 야학이 생겼다. 낮에 일하고 학교에 못 간 어른들을 위한 학교였다. 공장 노동자들이 밤 9시에 일을 마치고 야학에 모였다. 뉴욕타임스 특파원이 1958년 11월에 이 야학을 취재했다. 그래 보니까 본 광경은 이랬다. 40대 노동자가 10대 학생 옆에 앉아 한글을 배운다. 전구 하나 아래서 30명이 공책에 글씨를 쓴다. 이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놀랐다. 왜 이렇게까지 배우려 했을까? 당시 사람들은 알았던 거다. 배워야 먹고 산다는 걸. 글을 읽어야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기술을 배워야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1959년 놀라운 통계가 나왔다. 한국의 문맹률이 78%에서 22%로 떨어진 거다. 불과 6년 만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40% 가까이 늘어난 거다. 유네스코가 한국의 교육 현황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다. 한국만큼 짧은 시간에 문맹률을 낮춘 나라는 전례가 없다. 국민의 교육열이 경제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 경제 수준을 초과한 교육열, 정확한 표현이었다. 가난하지만 배우는 건 멈추지 않았다. 굶어도 아이들은 학교에 보냈다. 1960년 3월 한국의 초등학교 취학률이 96%를 돌파했다. 같은 시기 인도는 61%, 필리핀은 72%였다.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었는데도 취업률은 한국이 더 높았던 것이다. 하지만 1960년 국제 언론의 평가는 여전히 냉정했다. 1960년 1월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에 한국 7년째 원조 의존, 자립경제는 여전히 어려워 라고 합니다. 설계는 여전히 한국을 끝난 나라 보고 있었다. 학교를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은 몰랐다. 1950년대에 학교에 다닌 그 아이들이 1960년대에 공장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1960년이 끝날 무렵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다. 여전히 원조에 의존했고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져 있었다. 교육이라는 씨앗이. 그리고 바로 다음에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도전을 시작했다. 1961년 1월 1일 한국의 수출액은 390만 달러였다. 수입액은 3억 4천만 달러였다. 10배 이상 차이가 났지. 한국이 수출하던 것들은 뭐였는지 아는지. 텅그스텐, 원석, 생선, 김, 그리고 가발이었다. 1961년 1월 13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해 7월 충격적인 선언이 나왔다. 10년 안에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 3,29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면 30배를 늘리겠다는 거다. 10년 만에. 1961년 9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소식을 듣고 기사를 썼다. 비현실적인 목표, 한국 정부는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원조 없이 생존도 어려운 나라가 수출 강국이 된다는 건 환상이다. 냉정한 평가였다. 실제로 불가능해 보였으니까 한국에는 팔만한 게 없었다. 공장도 별로 없었고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냥 시작했다. 1962년 1월 울산의 첫 공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던 어촌 마을이었다. 그냥 바다와 모래사장 뿐이었다. 1962년 5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특파원이 울산을 방문했다. 그가 쓴 기사에
황량한 해변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인프라도 없고 숙련 노동자도 없다. 대체 무엇을 만들려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 맞았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잘 몰랐다. 뭘 만들어 팔아야 할지도. 그냥 일단 공장부터 짓고 있었던 거다. 1963년 11월 독일 디셀도르프 공항에 한국인 123명이 내렸다. 강보달이었다. 탐광에서 일하러 온 젊은이들이었다. 1964년 12월에는 간호사 130명이 독일로 떠났다. 독일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버는 돈은 고스란히 한국으로 송금됐다. 1965년 1월 독일 쇼피겔지에 한국인 광부들을 취재했다. 기사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이들은 지하 1000m 갱도에서 일한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는다. 모두 조국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땅밑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었다. 독일 사람들도 꺼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 청년들은 그 일을 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1964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간 간부가 7,936명, 간호사가 1만 1,057명이었다. 그들이 보낸 돈이 1억 달러가 넘었고 그 돈으로 공장 설립에 투자를 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이 체결됐다. 이게 얼마나 논란이었는지 아는지 서울 거리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왜 일본과 손을 잡는 거냐? 식민지 시절에 당했던 나라지 않느냐? 그런데 또 일본과 손을 잡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다.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였다. 1965년 8월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썼다. 한국은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감정보다 경제를 택한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까?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에서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일본 공장으로 연수를 갔다. 몇 달씩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다. 1966년 3월 일본 니케이 신문이 한국 연구생들을 취재했다. 한국인들은 메모를 엄청나게 한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퇴근 후에도 숙소에서 공부한다. 이런 열정은 전후 일본인들을 떠올리게 한다. 배우려는 열망이 대단했던 거다. 일본 기술자들도 놀랄 정도였다. 1965년 10월 베트남에 한국군이 파병됐다. 그것도 엄청난 논란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2년 만에 또 전쟁터로 가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달러가 또 한국으로 들어왔다. 군인들 월급, 군수물자 조달, 건설 프로젝트까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돈이 10억 달러가 넘었다. 1966년 8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 특파원이 서울을 방문했다. 그가 느낀 분위기가 독특했다. 한국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일한다. 공장은 밤낮 없이 돌아간다.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무언가에 홀린 듯 일한다. 가장이 아니었다. 당시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60시간이 넘었다. 하루 12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했다. 1967년 4월 1일 포항에 제철소 건설이 시작됐다. 세계은행이 이 프로젝트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는지. 한국에는 철강석도 없고 석탄도 없다. 제철소를 지어봤자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세계은행이 반대한 거다. 경제성이 없다는 거였지.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고? 일본에서 돈을 빌렸다. 그러나 그냥 지었다. 1968년 2월 1일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됐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당시로서는 엄청난 프로젝트였다. 1968년 3월 영국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은 자동차도 별로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만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맞는 말이었다. 1968년 한국의 자동차 등록 개수는 2만 7천 대였다. 서울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데 자동차는 겨우 2만 대였다. 그런데도 고속도로를 만들었다.
자동차가 없으니까 고속도로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가 있어야 자동차가 늘어난다는 논리였다. 1968년 5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 기자가 경부고속도로 공사장을 찾았다. 그가 본 광경이 수천 명의 인구가 삽과 곡괭이로 산을 깎는다. 대형 장비가 부족해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 많다. 그런데 공사 속도가 놀랍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 세계 건설사에서 기록적인 속도였다. 1969년 들어서면서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다. 수출입이 폭발적으로 늘은 거다. 1969년 1월 한국의 수출액 5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입에 늘어난 수치였다. 섬유, 가발, 전자제품이 미국으로 쏟아져 나갔다. 1969년 11월 30일 드디어 그날이 왔다.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거다. 정확히 10억 240만 달러였다. 1961년에 세운 목표 기억하지요? 10년 안에 수출 10억 달러, 정확히 8년 만에 달성했다. 1969년 12월 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일면에 큰 기사를 실었다. 우리가 틀렸다. 비현실적이라고 했던 그 목표를 8년 만에 달성했다. 이것은 경제의 기적이다. 비현실적이라고 했던 그 신문이 틀렸다고 인정한 거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970년 1월 1일 새로운 목표가 발표됐다. 1980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또 10배를 늘리겠다는 거다. 이번에는 외신들이 뭐라고 했을까? 놀랍게도 조용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지켜본 그들이 알아버렸던 거다.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진짜로 해낸다는 걸. 1970년 12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 특집 기사를 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더 이상 원조 대상으로 아시아의 신흥고국으로 떠올라 10년 전만 해도 자립 불가능한 나라가 이제 신흥고국이 된 거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1960년대에 학교를 다닌 그 아이들이 이제 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다. 글을 읽을 줄 알고 계산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그들이 1970년대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다. 1971년 3월 울산 리포만의 모래사장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현무조선소 건설 기공식이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배너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가 조선소를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선소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설계도도 없었다. 그냥 모래사장만 있었다. 1971년 6월 영국 로이더 성급회사 조타산이 울산을 방문했다. 로이더는 세계에서 가장 권 있는 선박인증 기관이다.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이었다. 이 사람들은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만들려고 한다. 도면도 제대로 없다. 경험 있는 기술자도 거의 없다. 이건 미친 짓이다. 로이더 조사단의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실제로 미친 짓처럼 보였다. 보통은 조선소를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배를 만들었다. 현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다. 1970년 3월 현대조선소에 유럽에서 기술자들이 왔다. 스코틀랜드 조선 엔지니어들이 들어왔다. 한국 기술자들을 교육하러 온 거다. 1972년 6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페럴드 기자가 이 엔지니어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다. 한국인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한다. 주말도 없다.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물어본다. 배우려는 열망이 무섭다. 당시 현대조선소 기술자들은 정말 잠을 안 잤다. 낮에는 외국 엔지니어한테 배우고 밤에는 설계도를 그렸다. 새벽까지 토론하고 아침이면 다시 현장에 나갔다. 1973년 6월 28일 현대조선소에서 첫 배가 진수됐다. 26만 톤급 유조선 애틀랜틱 베로노였다. 발주한 건 그리스 선주였다. 그런데 이 배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드라마였다. 용접이 안 맞아서 수백 번을 다시 했다. 철판이 휘어져 밤새워 수리했다.
외국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한국 기술자들이 밤새 연구해서 해결했다. 1973년 7월 프랑스 르몽드지가 현대조선소를 취재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 매뉴얼에 없는 일이 생기면 스스로 매뉴얼을 만든다. 이들에게 불가능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뿐이다. 정확한 관찰이었다. 한국 조선 기술자들은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지 않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책을 찾아냈다. 1974년 들어서면서 한국 조선업의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다. 납기를 지킨다는 소문이었다. 다른 나라 조선소들은 배건조가 자주 연기됐다. 6개월에서 1년씩 늦어지는 게 흔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약속한 날짜에 배를 인도했다. 심지어 조금 일찍 인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1975년 3월 NHK신문이 한국 조선업을 분석한 특집 기사를 냈다. 한국 조선소의 비밀은 완벽주의다. 작은 부품 하나에도 불량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게 바로 한국식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빠르지만 정확하고 싸지만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1975년 7월 포항제철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968년에 착공해서 7년 만이었다. 세계은행이 반대했던 그 프로젝트 기억하는지? 1975년 9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포항제철을 취재했다. 세계은행이 틀렸다. 포항제철은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냈다. 철강석도 석탄도 없는 나라에서 만든 철강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비결은 역시 완벽주의였다. 포항제철 노동자들은 불량률을 0에 가깝게 만들려고 했다. 조그만 흠집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1976년 1월 한국산 전자제품이 미국 시장에 동시에 본격 진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또 하나의 싸구려 아시아 제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산 제품의 고장률이 일본산보다 낮았던 거다. 1978년 11월 미국 소비자 리포터가 TV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한국산 TV가 일본산보다 고장이 적었던 거다. 1978년 12월 뉴욕타임스가 한국 전자제품 공장을 취재하러 왔다. 그들이 발견한 건 드라마였다. 완벽한 제품을 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일본 도요타 시스템과 비슷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에 뭔가를 더했다. 바로 속도였다. 문제를 발견하면 멈추지만 해결은 더 빨리 했다. 1977년 12월 한국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70년대에선 목표가 1980년까지 100억 달러였다. 3년 일찍 달성한 거다. 더 놀라운 건 수출 품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다. 1960년대에는 가발, 생선, 김 같은 게 주력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는 배,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이 주력이었다. 1978년 6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특집 기사를 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임국가가 아니다. 이제 그들은 기술국가다. 품질에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다. 20년 만의 일이었다. 1950년대 희망이 없다던 그 나라가 1970년대에 기술국가가 된 거다. 1979년 3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이 한국 공장을 취재했다. 기자가 가장 놀란 게 뭐였는지 아는지. 현장 노동자들이 설계도를 읽을 줄 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다. 이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자 수준이었다. 1950년대 미친 듯이 지었던 그 학교를 기억하는지. 그 학교를 나온 젊은이들이 1970년대 공장으로 들어온 거다. 그들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계산할 줄 알았고 매뉴얼을 이해했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다. 1979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캐나다 수출을 시작했다. 폰이라는 모델이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첫 자동차였다. 1979년 8월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지가 포내를 시작한 후 기사를 썼다. 놀랍다. 한국차가 이 정도 품질일 줄 몰랐다. 일본차 모델보다 완성도가 높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역시 완벽주의였다. 현대자동차 연구원들은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다. 고장나는 부분을 찾아내서 계산을 했다. 그 완벽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1979년 10월 한국인의 1인당 국민소득이 1,700달러를 돌파했다. 1953년 67달러였던 게 26년 만에 25배가 된 것이다. 같은 달 프랑스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집을 실었다. 한국의 비밀은 교육받은 노동력과 완벽주의의 결합이다. 이들은 단순히 눈이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하다. 하지만 79년 말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2차 오일 쇼크가 터진 거다. 석유 가격이 3배 뛰었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석유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니까. 1979년 12월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기사를 냈다. 한국 경제 오일 쇼크로 위기 성장 둔화 불가피. 실제로 1980년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가 후퇴한 기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다.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을 지켜봤다. 이번에는 진짜 끝인가? 20년간의 기적이 여기서 멈추는 건가? 그런데 한국은 또다시 놀라운 선택을 했다. 위기 속에서 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한 거다. 그리고 1980년대를 맞게 되었다. 1980년 한국의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었다. 경제는 마이너스 5.2% 성장, 오일 쇼크로 물가는 치솟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거기에 정체적으로도 큰 혼란을 빚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다. 1980년 6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특집을 냈다. 한국의 고속 성장은 끝났다. 정치 불안과 경제 위기가 겹쳤다. 이제 장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현실적인 전망이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20년간 달러온 경제가 멈춰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981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 경제가 다시 6.4% 성장을 기록한 거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비밀은 중동에 있었다. 1981년 한국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내기 시작했다. 1981년 3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사우디아라비아를 취재했다.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인들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공사는 계속된다. 중동 발주처들이 한국 건설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납기를 지키기 때문이다. 1970년대 배와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쌓은 건설기술이 1980년대 중동에서 빛을 발한 거다. 그 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1984년 한 해에만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이 137억 달러였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또 투자를 했다. 뭐에 투자했을까? 바로 반도체였다. 1983년 2월 삼성이 64K D램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현대전자가 설립됐다. 두 회사 모두 반도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일본의 NEC, 도시바, 히다치, 미국의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들이 시장을 나눠 가졌다. 한국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어 보였다. 1983년 9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썼다. 삼성과 현대의 반도체 도전은 무모하다. 일본과 미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냉정한 평가였다. 실제로 말이 안 되는 도전처럼 보였다. 반도체는 기술 집약 사업이었거든.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하고 수율을 높이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 그런데 한국은 특이한 전략을 썼다. 일본보다 더 빠르게 더 대량으로 생산한 거다. 속도 경쟁이었다.
1984년 11월 삼성전자 기영공장에 익스플러스 기자가 본 거다. 연구원들이 공정해서 산다. 24년 3교대가 아니라 연구원 상당수가 아예 공장에 상주한다.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해결한다. 과장이 아니었다.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들은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했다. 주말도 없었다. 1986년 삼성이 256K D램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그리고 1987년 D램에서는 거의 동시에 개발에 성공했다. 1987년 3월 일본 NC의 한 임원이 도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무섭다. 우리가 새 제품을 내놓으면 6개월 뒤에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 그것도 더 싼 가격에 일본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조선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이 반도체에서도 맹추격을 시작한 거다. 1985년 2월 한국 정부가 특이한 정책을 발표했다. 전자전기공학과 정원을 2배로 늘렸다. 대학마다 반도체 연구소를 만들라고 지원금을 뿌렸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 대학들을 취재했다. 한국 대학생들이 반도체 공학에 몰린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전자공학과를 선택한다. 10년 후 이들이 산업 현장에 나오면 엄청난 기술 인력이 쏟아질 것이다. 정확한 예측이었다. 1985년에 대학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1990년대 초반 삼성, 현대, LG 반도체 연구소도 들어갔다. 1986년 들어서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D램 가격이 폭락한 거다. 1985년 256K D램 1986년에는 30%까지 떨어졌다.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를 냈다. 미국 반도체 회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인텔은 아예 D램 사업에서 철수를 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가격이 떨어져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공장을 더 지었다. 1986년 11월 독일이 쇼킹한 내용의 한국 반도체 산업을 분석한 조사를 했다. 그런데도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투자를 했다. 미친 전략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계산이 있다. 불경기가 끝나면 생산 능력을 가진 회사가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정확히 1970년대 오일쇼 그때와 똑같은 전략이었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거였다. 1987년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D램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정책이 빛을 발했다. 1987년 11월 삼성전자가 4차 D램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일본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 처음으로 개발한 거다. 1987년 12월 2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헤드라인이었다. 한국 삼성사 D램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 불과 4년 전만 해도 무모하다고 했던 도전이 성공한 거다. 그것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1988년 2월 일본 NHK 신문이 긴급 특집을 냈다. 한국에 추월당했다. 반도체 기술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두주자다. 한국 반도체의 비결이 뭐였을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1988년 3월에 분석 기사를 냈다.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72시간이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퇴근한 시간에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속도전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다. 품질이었다. 1987년 11월 미국 IBM이 한국산 반도체 품질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산 D램 불량률이 일본산보다 낮았던 거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까지 했다. 1970년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만들어진 완벽주의 문화가 반도체 산업에서도 그대로 적용한 거다. 1988년 7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5년 전만 해도 0에 가까웠던 게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이 된 거다.